한국은 우리를 구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불안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당신들이 보여준 희망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남긴 기억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떠나며 보여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당신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사랑을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이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일라입니다. 튀르키예 남부의 작은 도시 안타키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남편 케말과 10살 난 아들 무스타파, 그리고 2살배기 딸 아일린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그날 아침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2월 6일, 모든 것이 끝난 듯 느껴졌던 그 순간을 말이죠. 아침은 항상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케말은 식탁에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고 무스타파는 그 옆에 앉아 숙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며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진 경고음인지 알 수 없던 소리가 들렸고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몇 초도 되지 않아 집 전체가 거대한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본능적으로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폭발음 같은 소리와 함께 벽이 무너지며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았어요.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공기가 갑자기 뿌옇게 변하고 제 귀에는 마치 세상이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와 딸은 간신히 방 한쪽에 갇혔고 저는 무스타파와 케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남편과 아들은 무사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일린을 감싸 안으며 최대한 숨을 고르려 노력했어요. 폐허 속에서 어두움과 먼지는 저를 질식시킬 듯 했지만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죠. 시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지나갔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하늘이 아닌 천장의 조각들만 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그 울음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딸은 울음을 멈췄고 저는 딸의 작은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듯 느껴졌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온몸으로 잔해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제 힘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무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니, 며칠이 흘렀을까요? 제 몸은 점점 마르고 굶주림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간헐적으로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곧이어 침묵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폐허 속에 갇힌 이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때 어렴풋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리를 내주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여기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고 피로가 쌓인 탓에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다시 침묵하려던 그때 잔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희미한 빛이 제 눈앞으로 들어왔어요. 힘내십시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심스럽게 파헤쳐진 잔해 너머로 두 눈이 마주친 사람은 한국인 구호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괜찮습니다. 당신과 아기는 안전하게 구조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주문과도 같았죠.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저는 아일린을 껴안으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어요. 잔해 속에서 손이 뻗어들어와 우리를 꺼내주던 순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밝은 햇빛이 제 눈을 찌를 정도였죠. 공기가 탁했지만 폐허 속에서 나온 후 처음 느끼는 바람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들은 저를 들것에 올리고
아일린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니 먼지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일린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한 구호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나라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 낯설었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른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임시 거주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구호대가 있었지만 한국 구호대는 단연 돋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구조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고 물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다른 구호대가 주로 전문적인 구조 활동에 집중했다면 한국 구호대는 생존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를 데려온 대원 중 한 명은 제게 담요를 덮어주며 차가운 물을 건넸습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왔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튀르키예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돕는 차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히 의무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한 후 아일린은 의료진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세심했습니다. 저는 한 대원이 아기를 쓰다듬으며 강한 아이네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주지의 한 구석에서 아일린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구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구조대의 외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구호대원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헌신이 제게 그런 안정감을 준 것 같았죠. 그들의 태도는 단순한 구조와 지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전문성을 갖춘 구호대원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존자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 그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가 괜찮아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임시 거주지에서의 생활은 고통과 위로가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와 절망 속에서도 한국 구호대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희망의 빛이 되어주었죠. 아일린은 한국 구호대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스타파와 케말, 그들이 잔해 속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죠. 어느 날 대피소에 새로운 생존자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구조된 사람의 이름이 발표될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무스타파나 케말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잔해 속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 가족을 찾아야 해요. 한국 구호대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제 요청에 당황했지만 제 눈에서 결단과 절박함을 읽은 듯 보였습니다. 한 구호대원이 말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저희가 함께 할게요. 하지만 잔해 속에서 침착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일린은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대피소에 남겨졌고 저는 구호대와 함께 잔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부서진 건물들과 흩어진 잔해, 그리고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을 찾는 대원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무스타파와 케말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방을 기억하며 대원들에게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해당 지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잔해를 뒤지는 동안 제 마음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그러나 대원들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원이 여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급히 자네를 걷어내며 소리의 근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발견된 것은 제 가족이 아니라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잔해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구조하며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적어도 한 생명이 더 구해졌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죠. 하지만 제 가족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구조 작업은 점점 힘들어졌고 대원들의 얼굴에도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한 대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일린을 재우고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제 귀에는 여전히 무스타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그들이 어딘가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호대의 한 대원이 저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 아이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구조대원이 되었던 이유는 제 가족이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고통을 알고 있기에 저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났지만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구 작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원망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일린을 맡기고 손을 걷어붙였어요. 무너진 벽돌을 치우고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모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 구호대는 이런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중심에 있었죠.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우리의 손길을 하나하나 격려했습니다. 저는 복구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 손이 다시 쓸모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잔해 속에 갇혀있을 때와는 달리 제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야. 제 안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구호대는 생존자들을 위해 작은 모닥불 자리를 마련했어요.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다시 살아갈 방법을 이야기했죠. 그 자리에서 한 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인함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제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단순히 구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일린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무스타파와 케말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비록 가족을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구호대가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10일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잔해를 파헤치고 생존자를 구했으며 우리를 위해 쉼터와 기본 시설을 마련해 주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떠남을 실감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이 폐허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시 혼자 남겨질 것 같다는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조용히 그들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오후 구호대는 거주지 한가운데에 모두를 모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였죠. 그들은 구조 작업을 통해 생존자 8명을 구했지만 남은 피해자들을 모두 구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호대 대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강인함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서로를 돕고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말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조작업을 하러 온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였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구호대원들은 한 명 한 명 우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들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고 고개를 숙이며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대장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전했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레일라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신의 아이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시간이 다가오자 임시 거주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모여 그들을 배웅했어요. 구호대는 차량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 순간 저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출발하자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몇몇은 울고 있었고 몇몇은 조용히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도 아일린을 품에 안고 끝까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주지는 낯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곳은 조금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남긴 것을 생각하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희망과 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구호대는 이 폐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행동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구호대가 떠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무스타파와 케마를 찾지 못했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바라던 것은 제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한국 구호대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삶의 무게를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점차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산처럼 쌓인 잔해를 치우는 것조차 막막했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손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서 새로운 터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너진 집 대신 임시로 지은 작은 오두막이 생겼고 마을 광장에선 다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다시 우리 집으로 만들 거야. 한 주민이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아일리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그림을 그리고 마을 한쪽에서 재건 작업을 돕는 어른들에게 물을 나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앉아 한국 구호대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어서였죠. 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늦게나마 전하고 싶었습니다. 형제의 나라 한국 구호대에게. 저는 레일라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저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에도 매 순간 당신들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를 위해 자네 속을 헤치고 들어왔을 때 저는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집,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손길은 단순히 구조의 의미를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삶의 이유를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울었고 우리와 함께 웃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지 못해 무너질 듯한 마음에도 저를 다독이며 당신은 강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가 지금도 매일 마음속에서 되뇌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조금씩 복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신 연대와 협력의 가치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고 작은 임시집들이 세워지며 다시 삶의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불안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당신들이 보여준 희망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남긴 기억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형제의 나라 한국 구호대, 당신들이 떠나며 보여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당신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사랑을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쓰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선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믿음과 희망이었어요.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처럼 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제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이 폐허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손으로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빛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한국은 우리를 구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여러분, 부디 태국에 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태국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미소 짓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닌 마약이 만연한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위해 다른 여행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느 미국인이 한국인들은 태국으로 오면 안 된다고 말하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록슨 해밍웨이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에서 열정적인 기자로 활동하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태국으로 왔습니다. 10년 전 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름다운 태국의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이국적인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평화롭고 경제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태국은 상상 이상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에 보았던 태국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콕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 저는 흥분과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온몸으로 느껴지는 후텁지근한 열대 공기, 거리 곳곳에 즐비한 노점상에서 풍기는 향긋하고 이국적인 음식 냄새, 그리고 순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태국인들의 얼굴.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으며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죠. 여기서라면 정말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어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밋빛 기대는 불과 몇 주 만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태국은 제가 상상하고 동경했던 그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에는 이제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사실이었죠.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골목길에서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제 지갑을 요구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본능적으로 큰 소리를 질렀죠. 다행히도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무력감의 순간은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국은 더 이상 은퇴자들이 꿈꾸던 저렴하고 평화로운 낙원이 아닙니다.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가득한 악몽의 나라로 변모해버렸어요. 매일 아침 현지 뉴스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끝없는 물가 상승, 치솟는 실업률, 끊이지 않는 범죄 소식.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그토록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한때 활기와 생동감으로 가득했던 거리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음산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거리 곳곳을 감돕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실직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언젠가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일자리가 없어서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대답이 돌아왔죠. 그의 눈에 담긴 좌절감은 이 나라의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시는 친절한 할머니께서 최근 강도 피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밤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는 것만 같아요. 얼마 전 TV에 출연한 정부 고위 관료는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의 말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제가 태국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방콕의 한 아늑한 카페에서 우연히 귀국한 태국인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년간 불법 체류하다 최근에 강제 출국당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힘든 경험에 동정심이 들었고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은 점차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우리가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왜 이렇게 박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법 체류자였잖아요. 그건 한국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법이 문제예요. 한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더러운 일, 힘든 일은 모두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비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우리를 내쫓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우리의 노동력은 원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의 주권이고 법률이에요. 어떤 나라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러자 그는 더욱 격앙된 모습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없으면 한국 경제는 무너질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대화는 곧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 청년을 지지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내 조카도 한국에서 일하다 쫓겨났어요. 한국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다가 필요 없으면 내다버려요. 이게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 행위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생각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 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국이 가해자로 자신들은 피해자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였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전체 청년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 영웅담처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없인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이런 말들이 오갔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태국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노동력으로 한국이 발전했으니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지역 신문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보도 내용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언론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문사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인권 탄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철저히 무시된 채 오로지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편집장과의 대화에서 그는 우리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저에게 언론의 책임을 져버리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이런 왜곡된 시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언제나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로 여겼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신문사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언론계 전반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불법 체류 경험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가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한국은 우리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우리를 원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이런 태도를 접할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으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젊은 세대에게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유명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학생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단순히 이용만 하고 버려요. 이건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나 다름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노동력은 원하지만 우리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고 미래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태국 사회에 대한 저의 실망감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적반하장 태도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나라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그리고 거리를 걸으며 저는 태국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경제는 붕괴 직전이에요. 한때 미소의 나라로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던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제가 꿈꾸던 평화로운 은퇴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이 불안과 걱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얼마 전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00바트였던 쌀 한 봉지가 갑자기 150바트로 뛰어올랐더군요. 이는 단순히 50%의 가격 상승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게 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나 잘 살지. 우리는 이러다 굶어 죽겠소. 매일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고 그의 말에서 태국 서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관광객으로 방문했을 때 보았던 화려한 방콕의 모습,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던 태국인들. 그것은 모두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실제 태국의 현실은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고통과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니 폐업한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붐볐던 거리가 이제는 썰렁하고 적막해 보였어요.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고 주인들은 무료하게 앉아있기만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예전의 밝고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어둡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구직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일자리를 물어보더군요. 어르신, 혹시 일자리 없을까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지만 그게 그를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방콕 시내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시민들은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다행히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사회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불만이 더 커진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관광업의 쇠퇴도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 예전만큼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인파로 붐비던 파타야와 푸켓의 해변은 지금 한산하기 그지없고 방콕의 유명 관광지들도 썰렁해졌어요. 오랫동안 택시기사로 일해온 한 분이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러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태국의 미래는 없어요. 그의 말에서 관광업에 의존해왔던 태국 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옆집에 사는 영국인 부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 역시 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우리 연금으로는 여기서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어쩌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이주는 태국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태국 사회의 실상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국 사회에 만연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 나라의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곳에서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한국에 대해 격렬하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더 들어보니 그들의 주장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을 침략하고 있으며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 문화를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격한 표현에 저는 깜짝 놀랐고 동시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제가 제시한 반대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당신은 외국인이라 우리 상황을 모른다는 말과 함께 대화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태국 사회에 퍼진 이런 왜곡된 인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박힌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 날부터 지역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태국 매체들이 한국에 대해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일부 정치인들은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의도적인 여론 조작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 태국 경제학자가 발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봐도 한국의 경제력이 태국보다 훨씬 앞서는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고 일부는 열렬히 박수까지 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깊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참석자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잘 사는 건 우리 덕분이에요. 우리가 전쟁 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까맣게 잊은 채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상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던 중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벤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규모와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호기심에 이끌려 이 해시태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고 그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 문화를 무시한다는 글, 한국 드라마가 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 심지어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다양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저는 깊은 실망감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객관적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자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들, 근거 없는 비난, 왜곡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저는 용기를 내어 벤 코리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생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 학생에게 왜 한국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를 이용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우리의 문화를 왜곡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한국의 식민지가 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히 그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경제 성장 등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죠. 또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상호 이해의 증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점점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한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외국인이라고 비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태국 사회에 대한 제 시각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미소 짓는 얼굴들 뒤에 이렇게 깊은 편견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기대했던 변화와 발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어쩌면 뒤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면 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변의 모습 속에 숨겨진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으며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태국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외부의 탓을 하며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데 열중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모습은 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이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전 세계에서 기술과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발전은 눈부셨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죠. 인공지능, 5G 통신, 로봇공학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태국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퇴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한때 동남아의 호랑이로 불리며 아시아 경제의 중심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던 태국의 그 찬란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체된 경제, 늘어나는 빈부격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가 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조를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평가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기자로 일할 당시에도 한국의 성장은 놀라웠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저는 방콕의 한 유명 대학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주요 요인으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을 꼽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한국의 전략이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태국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미국의 도움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질문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나 외부의 도움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한국의 노력과 성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태국 사회가 얼마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콕 시내를 천천히 걸으며 이 나라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거리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10년 전의 태국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평화로웠던 거리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마다 대마를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했고 그 광경은 마치 일상적인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마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도 대마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사랑했던 그 태국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전통, 그리고 가족 중심의 가치관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마 합법화가 경제적 이익과 의료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대신 마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급증했습니다. 한때 미소의 나라, 천국의 해변으로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태국은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이는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국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침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태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국의 이런 단호한 태도와 지속적인 발전 노력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는 국가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 선택에 달려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콕을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닌 진심 어린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한국 여러분, 부디 태국에 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태국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미소 짓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닌 마약이 만연한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위해 다른 여행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